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속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양재천에 나갔다가 아주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컷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뒤에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3월 31일 아침 뉴스 시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속속경제에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경제 기사를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3월 31일 수요일 아침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요즘 핫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대책인데, 투기 대책인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말단 그것부터 모든 가족 포함해서 등록하는 것인데, 약 6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640만 명의 등록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서 직계 좀비성만 포함을 하고 형제 자매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과 가족, 부인까지, 또는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 포함되는데, 부부가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형제 자매와 혹은 남자의 경우에 처가 쪽 형제 자매가 빠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느냐, 또 많은 경우에 차명 거래를 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0만 명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데,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이번에 수사 정말 정밀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들여다보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방대한 마치 전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대책이 나오면서 포커스가 너무 넓어져서 오히려 핵심 사안들이 물타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9급까지 재산 등록을 하면서 수사 인력이 2,000명을 보강한다는 것은, 누구나도 이 수사는 경찰 2,000명, 검사 2,000명을 보강한다는데,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부동산 투기 문제는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순전히 보여주기식 대책이다. 사실 보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3.29 대책은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양도세 폭탄이나 매매를 까다롭게 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만들어서 일일이 다 들여다본다든지, 또 양도세 폭탄이나 등등 해가지고 아주 이번에 어렵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농지 구입을 해서 대지로 전환한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걸 좀스럽다 얘기를 그만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건데, 본인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스럽다,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또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세종시에 여기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한 데다가 또 나들목까지 만들어서, 예타에 없던 나들목까지 만들어서 땅값이 몇 배씩 올랐다가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본인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랫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집권해야 한다, 이런 또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본에서 국회의원 등 10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94명, 지방의원 26명, LH직원 35명 등 576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기도 의원들은 용인이나 화성 땅을 집중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경기도 도의원들은 땅을
투자해서 30억을 벌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당직자의 부인도, 전북도당 부위원장 당직자의 부인도 LH 직원들과 함께, LH 직원들과 함께 3기 신도시 광명 땅을 샀다.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울산 부시장, 전 부시장은 너 자기 자기 땅이 있는 앞에 아파트나 도로 건설을 승인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뭐 지금 공직자들의 그 도덕 회의가 어디까지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 대부분 그렇게 되자 당연히 그 당시에 배밭이었는데 도로 건설 발표가 나자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그 심층분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보상 가격 시점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송병기 전 부시장처럼 배밭이었는데 도로 건설을 발표하니까 땅값이 올라서 보상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배밭일 당시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보를 먼저 아는 공직자들이 그 근처에 이런 땅을 사뒀다가 배를 불리는 몇 배씩 불리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아산 신도시를 보상하기 전에 아산 신도시 한 3년 전에 땅을 한 30억 주고 샀는데 그것이 아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230억까지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이 230억을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히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면은 30억을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된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억하심정으로 그냥 서울 사람들만 잘 사느냐, 국토 균형 발전의 명목으로 전국에 한 20여 개 도시를 혁신 도시다, 기업 도시다 만들면서 보상 시점 기준으로 보상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문제가 전국이 온통 투기 장화된 거예요. 그 후로 지금 거의 한 10년이 흘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10년이 뭡니까? 한 20년 정도 흘렀나요? 벌써 한 15년은 적어도 흘렀기 때문에 엄청난 토지 보상비가 나가고 투기가 만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 투기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개선해야 사람들이 투기를 하려고 하지 않죠. 제도는 그대로 두고 자꾸 투기만 잡는다, 처벌만 한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피해가지고 하는 그 루폴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제도를 노무현 대통령 전 제도로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발표하면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 가격으로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무슨 뭘 건설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지. 공장 하나 지으려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 공장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 이젠 도로 내기도 힘들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격이 오른 뒤에 가격으로 보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20조 돼서 곧 200조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누가 그 빚을 갚습니까, 지금? 결국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세금을 내서 갚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여당에서는 갑자기 엎드렸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때문에 화나고 한스럽다 하면서 갑자기 성남 민심에 바짝 엎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책 뒤집기 릴레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는 과거에 종부세 완화 약속했지만 선거 뒤에는 원한 유지로 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그동안에 뭐 부동산 정책은 완벽하고 잘 됐다고 뭐 안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지적해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성남 민심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부동산 때문에 화나고 한스럽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선거 끝나면 또 어떤 태도를 표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과거에 왜냐하면 종부세 총선 전에 4.15 총선 전에 종부세 완화한다고 약속했는데 끝나고 나서 종부세가 더 강화됐거든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책 뒤집기 중에 하나가 공시과 현실화가 부담되자 인상률을 조정을 검토한다 얘기를 했고 실수요자 대출을 과도하게 묶어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LTV DTI를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공재건축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간 참여 길도 열겠다. 뭐 검찰 수사권 박탈이 문제다 그러니까 투기 수사에 검찰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책을 전부 뒤집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검토하겠다, 할 수도 있다, 뭐 길을 열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또 선거 끝나면 어떻게 표현할지 알 수가 없는 거대 여당을 정이 없고 무소불위 정책을 또 휘두를지 알 수 없는 여당이다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 결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견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안 된 거죠. 지난 20년 동안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 보완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은 이런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부 자기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과태료나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국회의원 본인들, 지방의원들 본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분위기에 눌려서 오늘 보완 심사를 한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사설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부동산 반성은 선거 후에도 과연 지켜질까 뭐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또 이번에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은 또 한다고 16곳 서울에 발표했는데 1차 공공재개발 지역도 설명회도 못 열고 있다고 한 바입니다. 한 군데밖에 설명을 회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2차 가능할 것인가? 이거 완전히 보여주기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의 관건은 결국은 주민이 토지를 LH공사에 선납을 해야 되는데 LH나 LCH공 선납해야 되는데 신뢰가 떨어진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LH공사에다가 토지를 선납한다고 동의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키포인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모두 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재건축은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재건축은 거의 특히 강남 지역 재건축은 거의 인가를 안 해왔죠. 집값 오른다고. 그저 강남 지역은 그냥 공적이죠. 그래 왔는데 과연 이번에 재건축이 좀 들썩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번에 LH공사의 비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부분이 비대해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비대해져 특권을 가진 문제가 된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임직원수나 인건비가 30%나 뛰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큰 정부를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LH공사나 남방공사, 수산공사 줄줄이 문케프나 당직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그냥 이래국지로 다 해먹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거기에 또 친인척들 뭐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고 해도 친인척들 전부 비정규직으로 넣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이런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것을 온 국민들을 투입군으로 몰아서 종부세 폭탄을 매기고 양도세를 또 올리고 심지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어서 일일이 다 들여다본다. 이런 옥상옥의 대책만 지금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눈에 들보는 아마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거 뭐 또 한전 문제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35조, 한전 공대 1조 원에서 완전히 한전이 문정부의 화수분이 되고 있다. 부채가 지금 13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부채가 가장 많은 공기업이 한전하고 LH공사입니다. 한전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거의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도 20조 원이 넘어 증가했는데 또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35조를 쏟아붓고 공대에다 한전 공대에 또 진다고 쏟아붓고 이 빚은 또 누가 갚습니까?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가에서 재정으로 갚아야 됩니다. 빚이 문재인 정부 전에 2016년에 104조였는데 이게 뭐 2024년에 159조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50조가 더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만 해도 부채가 27조 원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전 발전 자회사도 2천억, 3천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걸 신재생 에너지를 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김상조 문제로 드러난 것 중에 하나 김상조와 전
정책실장인 장하성, 김수현, 그다음에 전 법무장관 조국이 전부 다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참여연대가 국정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인데 이것이 권력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부패해졌다는 거죠. 참 참 이게 아이러니할 수 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외치던 공정과 정의를 본인들이 참여해서는 완전히 본인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부패를 일삼아 오면서 뻔뻔하게 그대로 지금 강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참여연대의 실패 어떻게 봐야 되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권력을 못 잡아서 비판했던 것밖에 안 돼요. 권력을 잡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부정의하고 더 불공정해졌거든요. 내년 예산 윤곽이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58조 원이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벌써 570조 원을 73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기하급수를 증가해서 내년에는 606조 원에 달할 것이고 국가 채무도 내년에는 1070조인데 뭐 이래 되면 1100조 원에 금년에 1000조 내년에 국가 채무가 1100조에 도달하는 거죠. 이렇게 돈만 풀고 대선을 앞두고 돈만 풀고 그 빚은 차기 정권의 비폭탄을 넘길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복지전공학자들로부터 문정부 이런 그 현금복지 하면은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동차 산업 문제인데요.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 자동차가 결국은 반도체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는 G2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낀 반도체 문제. 그것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원활치 못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현대차의 생산이 중단된 사태까지 발생을 했고 휴업에 약 6,000대 정도의 생산 차질이 생기고 반도체 수급이 악화될 경우에는 올 스톱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대란이 최소 석 달은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아주 낮습니다.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강국인데도 차량용 반도체는 이렇게 생산을 적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금융 쪽에서 언택트 금융이 늘어나지.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언택트 금융이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는 언택트는 결과적으로 모바일로 보는 거잖아요. 모바일에 실린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플랫폼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고객이 플랫폼을 타치해서 재미를 느끼고 오래 머물고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의 승패를 가름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핀테크 간편 결제율이 금융회사의 간편 결제를 2년 연속 추월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가 심해서 10만 명이 가입한 샌드박스에 1호마저 규제 샌드박스가 말만 규제 샌드박스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금융 당국의 하는 처신을 보면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만 규제 샌드박스 여전히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는 말이죠. 얼마나 이게 관치금융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은행과 보험도 앞으로 지금의 서민대출 하는데 서민금융 그러면 결국 서민금융을 금융기관에 부담을 시키면 안 되죠. 이건 재정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이 부담을 해서 서민금융 출연기관으로 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돈을 운영해 왔죠. 햇살론이라든지 햇살론 뭐 이런 거 해왔는데 이제는 은행에도 이걸 부담을 시켜서 연간 2천억씩 해가지고 5년간 1조 원을 은행에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에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은행에 돈을 떼다가 부담시켜서 서민금융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서민금융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은행은 민간 기업이에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투자 지분이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까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금융당국은 과거 관치금융, 요즘은 더 심해져서 정치금융이나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싸움이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고금리도 7월 달부터 20%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 가지고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갚지 못하는 부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아야 은행이 금융회사가 적자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부실 비율은 여전히 높은데 최고금리를 낮추면 20% 가지고는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저신용 계층이 더 많아지고, 그럼 그 사람들은 생계자금이다, 이런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갑니까? 불법 사채로 내몰립니다. 지금도 불법 사채가 201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한 60만 명이 7조 정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하면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7, 80만 명이 뭐 거의 한 10조 정도 쓰고 있을지 모르죠. 금리가 100%, 200%, 300% 넘고 심지어는 1000%가 되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한 3천만 원 빌리면 이자만 3천만 원, 6천만 원 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일가족 동반 자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겉으로 보여주기식 행동에서 금리를 20%로 낮췄다 하는 것은, 겉으로만 보여주지 실제 서민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 속도전이다. 바로 국토부에서 2월 초에 신공에 대해서 외해에 직접 노출돼 조류와 파도 등으로 공사가 어렵다. 매립 공사만 6년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 부동 치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우려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국토부에서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빨리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서 바로 내년 3월에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냈습니다. 참, 이렇게 그러면 2월 달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변스럽게 하는 정부를 국민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스트라 백신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1, 2차 접종 간격을 10주로 늘렸다가 다시 12주로 또 더 늘린다. 그러면서 2차 접종분을 앞당겨서 1차 접종에다가 쓴다. 그럼 잘못하면 2차 접종을 못할 우려가 있는 거죠. K방역이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문재인 정부. 도대체 백신 확보도 못하고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전 세계 150개국 중에서 105위 정도로 지금 현재 접종 비율이 국민 전체 대비 1.6%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바이든은 3주 내에 성인의 90% 접종 자격을 부여하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 지금 페드를 못 믿는 월가에서는 계속 지금 돈이 엄청 풀렸기 때문에, 돈이 지금 이렇게 미국의 보는 통화가 5조 달러 넘게 풀렸죠. 5조 4천억 달러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할 때 생기는 걸 긴축 발작이라고 그래요. 긴축 발작에 없이 되겠느냐.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율도 2.2%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도 금리를 좀 안 올리고 있습니다. 긴축 발작이 올까 봐서. 그런데 과연 긴축 발작이 없이 이게 잘 수습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상 최대로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쪽에서 한 가지 빅뉴스 하나가, 우리나라 세계 최대, 거의 세계 최대로 해도 과언이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5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시가총액 약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두나무도 나스닥 상장한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마켓컬리 쿠팡은 이미 상장을 했고, 마켓컬리도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두나무까지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 금융산업 그러면 은행,
정권, 보험, 자본시장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듭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차등 의료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드디어 한국에도 100만 주식 투자 시대가 도달했다 해서 2020년에 919만 명이 국내 투자자가 919만 명이다. 거의 성인의 3분의 1 정도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뉴스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양질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반기업 정서거든요. 그런데 국민 전체가 국민 주주 시대가 되면은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만이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아야만이 국민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반기업 정서가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번에 인제 미국에서 미국의 투자은행 저 투자회사 회사 이름이 좀 특이해요. 제가 회사 이름을 보니까 지금 뭐 아케고스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아케고스 캐피탈. 이 아케고스 캐피탈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 월가가 한번 휘청였는데 뭐 다행히 좀 수습이 되고 있다. 파장이 좀 적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케고스 캐피탈은 어 한국계 1 세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간 한국계 1 세가 1 세인데 이 사람이 인제 한국 이름은 황성국인데 빌황이 인제 운영하는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계 이 펀드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인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UCLA를 나오고 카네기 멜론에서 MBA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제 월가에 투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아시아 타이거도 창립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주요 하는 방식이 거액의 자산가들이 아끼고서에 돈을 맡기면은 이 거액의 자산가들이 주로 이름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맡기면은 아키고스 캐피탈이 근데 노무라나 크레딧 스위스나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라든지 혹은 뭐 등등 이런 모건 스탠리 같은 굴지의 세계 IB들에게 IB들과 계약을 해가 주로 계약을 하는데 그 방식이 지금 보니까 차액 결제 거래라고 그랬어요. 주식을 실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그 차액만 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인제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내가 먹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을 보전해 주는 그런 수합을 계약을 해서 인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수합을 인제 했는데 그런 수합을 토탈 리턴 수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차액 결제를 기반으로 한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인제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보니까 빌황이 투자한 종목들을 제가 잠깐 검토해 보니까 주로 기술주를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기술주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를 때는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손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손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증거금으로 맡겨 놨던 증거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손해가 자꾸 인제 까먹게 되죠. 그러니까 인제 그런 투자은행들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은행들이 증거금을 더 넣어라 했는데 필요한 증거금을 더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리 팔고 나온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는 미리 팔고 나온 사람들은 투자은행 손실이 적은데 그걸 미리 팔고 나오지 못한 노무라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상당히 느낀 것은 이 정도의 이분이 빌황이 한 5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항상 정말 개인 투자자건 이렇게 큰 펀드 매니저건 중요한 것은 이 금리 정책의 동향을 항상 면밀하게 보면서 관찰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한 20년 동안 여기 종사하면서 아시아 타이거도 본인 설립해서 운영하고 할 정도로 대단한 수완이 있는 사람인데 수완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유명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타이거 펀드로 유명한 줄리안 로버트슨에 발탁이 돼 가지고 헤지 펀드의 거물인 줄리안 로버트슨에 발탁이 돼서 이렇게 월가에 거물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미국의 언제나 투자자들은 미국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 그다음에 금리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서 보려면 실물 경제의 움직임 이런 걸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지금 10년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올릴 것이라고 하는 전망 때문에 기술주가 하락하는 거, 그것을 포인트를 잡지 못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는 기술주에서 나서 다른 실적주로 가치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제 안타까운 것은 참 이게 미국 가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버지도 가서 이민을 가자마자 1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월가에 성공한 우리 한국계 펀드 매니저인데 그거를 이게 펀드 매니저건 개인이건 그런 금리 동향, 중앙은행 금리 방향 언제나 면밀하게 항상 워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뭐 해외에도 근무하면서 많이 이제 보고 했던 건데 해외에서 투자자들은 센트럴뱅 워치라고 있습니다. 센트럴뱅스 워치. 미국은 당연히 페드 워치라는 게 있습니다. 센트럴뱅 워치가 뭐냐고, 워치 왜 하느냐? 센트럴뱅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언제나 이렇게 면밀히 봅니다. 제가 한국은행에서 통화연구실장을 할 때, 지금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용위원회 결정, 금융통화운용위원회 한국 말을 안 하죠.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펀드 매니저들이 보통 일주일 전에 서울에 옵니다. 통화연구실장뿐이 아니고 뭐 회의대에 사방 사람들 만나서 대담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먼저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근데 한국의 펀드 매니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정말 센트럴뱅 워치 같은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정말 했어요. 바로 이 빌황,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 가치주에서 실적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전환 시점을 결국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근데 빌황이 이제 이것이 잘못되면 CFD 차익 결제 거래가 한국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차익 결제 거래 잔액이 4조 정도 되는데 한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걱정 중 하나는 미국에도 다른 또 이런 이와 유사한 펀드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번질까 걱정했는데, 오늘 아침 미국에서 일단은 보니까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미국 증시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이고 있긴 한데 그 혼조세를 보이는 약간 어제보다는 떨어졌어요. 어제보다 예컨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31% 하락한 33,000을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 기술주도 0.1% 하락한 13,000을 기록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데 그 하락의 원인을 다행히 아키고스 캐피탈 문제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있고, 다만 어제 장중에서 미국 10년 국채가 1.77까지 올라갔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하락한 거죠.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큰 다행입니다. 미국에서 금융 안정위원회까지 긴급 소집되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진정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한국의 주가를 보면 어제보다는 코스피가 33.96 오른 3,070을 기록하고 코스닥도 3.96 오른 958을 기록했습니다. 마켓컬리가 드디어 미국에 상장을 하는데 여기 아침에 언론에서 마켓컬리가 정말 젊은 여성 대표 김슬아 대표가 김포무르 센터를 소개한 장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새벽 배송을 더 확대해서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쿠팡의 젊은 의장 그다음 이번에 마켓컬리, 참 우리나라의 희망이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재밌다기보다는 약간 좀 너무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지난번에 상법 개정안, 이번에 물러난 김상조가 밀어붙인 거죠. 정말 소액주주 대우한다고 해서 밀어붙인 3% 룰이 뭐냐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아무리 주식이 많아도 지분이 많아도 3%밖에 의결 행사를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한국앤컴퍼니에서 지분율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3%밖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적어도 3%, 그보다 적지만 3% 넘는 3% 행사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잘 규합해서 감사위원 선임을 선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이것이 앞으로 계속 경영권을 흔드는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를테면 더욱더 앞으로 대주주라 하더라도
경영권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 왜 감사위원이 중요하냐. 대개 7명이나 7명, 적은데 7명, 큰데 삼성전자 같은 9명 정도가 등기사가 있는데 그중에 감사위원이 보통 3명입니다. 이 감사위원을 지면은, 감사위원은 모든 사내 정보들을 다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회사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서 앞으로 기업 경영의 안정이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암호화폐 쪽에서 잠깐 들여다보면 비자 카드가 암호화폐 결제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자 카드 회사가 암호화폐 결제하면 바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결제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막 못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카카오가 일본의 해외에서 만든 클레이턴이라는 그 암호화폐 회사를 만들어 출시한 회사가 지금 그 암호화폐를 출시했죠. 암호화폐 그 회사, 그것이 이제 클레이라는 암호화폐를 출시했는데, 한국경신문이 앞으로 한국경신문을 구독하면은 10%의 클레이가 적립됩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리워드 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신문을 많이 열심히 보면은, 여기 가입해서 신문을 봤다는 기록이 나오면은 그 구독료 10%를 클레이로 적립하는, 계속 신문도 보고 공부도 하고 나한테 클레이라는 암호화폐가 계속 들어오는, 그리고 클레이 가격이 오르면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죠. 지금 이런 암호화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책 같은 걸 읽거나 신문 칼럼 같은 거 끼고 하거나 그렇게 해도 리워드를 받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은 58,900달러로 1.71% 상승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그래프가 일주일간 그래프인데 다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어제 시세가 6,900만 원을 넘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210만 원을 드디어 넘었어서 6%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은 3.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우스꽝스러운 뉴스 하나가, 운동권에 대해 특혜를 주자. 민주화 유공자 의혹을 발의했는데 범여권 의원 73명이 발의했는데 여론의 비난에 못 이겨서 처리했다는 얘기가 나와. 이런 해프닝이 나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김용환 의원은 유공자 나는 확정을 반납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586이 과연 자기들이 민주화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들이 87년도에 6월 항쟁을 통해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것을 인정을 다 하죠.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들이 집권한 이후에 하는 걸 보면은 뭐 어떤 형태입니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죠. 완전히 상권 분립이 지금 붕괴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고, 행정부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부도 장악하고, 지금 검찰까지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뺐고, 공수처를 만들고, 뭐, 이런, 다음에 선거법도 개정을 하고, 뭐, 무소불위의 지금 권능을 행사하면서 전체주의의 길, 요즘 말로 유사 전체주의라는 말 등장을 했어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슨 민주화 유공자라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제적으로는 4년 내내 우리 경제를 붕괴시켜서 완전히 경제의 기반까지 시키면서 좌경화로 몰고 가고 있는, 재정은 완전히 파탄의 길을 몰고 가고 있는, 재정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민주화 유공자를 대대손손 그런 특권을 누리고, 그런데 본인들은 뒤에서 특권을 장목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게 이번에 LH 사건, 토지 투기 사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그런 탐욕을 또 자신들에게도 물려주겠다는, 그런 특권을 물려주겠다는 유공자법을 발의했다니 호환무치도 어느 정도지. 드디어 여론의 문매가 있고, 또 아마 사칠 보선 때문에 처리한 것 같아요. 또다시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발작이 도지겠죠. 그것은 같은 또래, 본인들이 좋습니다. 뭐 과거에 뭐 군부 독재를 청산한 이 공을 인정한다 하면 본인까지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데다가 자손들까지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럼 우리 나머지 청년들은 뭡니까 도대체?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이걸 때려부수고 저걸 때려부수고 혁명을 해서 나라를 뒤엎자,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인 거죠. 그런 것을 큰 공을 내세워서 자자손손 특혜를 누리겠다 하는 이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벌써 그는 민주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식입니다.
저는 87년 체제를 과연 민주화인가 하는 것을 요즘 경제 운영하는 거 보면서, 정치 운영하는 거 보면서, 안보 정책하는 거 보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이번에 그 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에서 미국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을 정말 좀 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죠. 대통령이 오랜만에 서해 수호의 날 신형 바람 연결이 좀 아마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 미국선 앵무새인가 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이 북한의 그야말로 그냥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막가는 비난, 언젠가는 삶은 소대가다 뭐다 이러면서 하는 데는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나오고, 그런데 또 더구나 놀라운 것은 국립외교원장이라는 사람이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있다. 한미 관계는 가스라이팅과 같다. 가스라이팅이 미국이 심리를 조장해서 우리를 동맹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어제도 언론에 나와서 더욱더 해명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들은 기도 안 찹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쭉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 같은 거를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가 연정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정예과 라인. 문정인이가 연세대학교 정예과 교수죠. 그래서 지금 강경호 장관 산물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한 강경호 장관 산물 정책이 뭡니까? 우리는 한미일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겠다. 아니 북한이 핵을 뻥뻥 쏘아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핵을 방어합니까? 그런 얘기가 산물 정책을 발표한 것도 바로 연정 라인 연대 정예과 출신이죠. 그 외에 또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아마 제 기억 하여튼 얼마 전 어떤 분이 같은 그 연정 라인의 멤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년 동안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앞으로 70년도 한미 동맹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 중미 대상은 누군가 그런 얘기를 정말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전부 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 책에 제가 책해보니까 한두 권이 아니에요. 계속 그 연정 라인 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스타디를 해오면서 낸 책 또 있어요. 또 2, 3년 전에 낸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서 이런 걸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한미 동맹에 중독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까?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북한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문정부의 이분이 국립외교원장이기 때문에 그저 대학 교수였다가 이제 이게 외교원장으로 가요. 대학 교수 때 학문적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건 달라요. 공직에 있으면 공직에 무게가 있는 것이죠. 공직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인지 저는 아침에 너무도 깜짝 놀라서 제가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청문회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울한 뉴스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우리의 쿠팡이라든지 아까 마켓컬이라든지 두나무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규제만 하지 않으면 너무 잘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런 젊은 사람들 활발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일을 하는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이 혁명의 시대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국민들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죠. 그것이 시장경제이죠. 그걸 자꾸 옥누르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이끌어가야 된다 하면서
정의나 공정을 외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더욱더 부정의하고 불공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뭐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진면목, 본인들의 내로남불 면목을 참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